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64세 인구 비중이 전체의 14.4%를 차지해 처음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준치를 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황토패드와 베개, 여성 속옷 등의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 보육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 보육반이 신설돼 부모들의 시름을 한결 덜게 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임신부의 체중 증가는 사실 당연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15kg 증가까지는 적절하다고 보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이 또한 표준치는 아닙니다. 살이 찐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다이어트하기보다는 걷기 같은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태아에게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시가 고령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인구는 1,004만 9,600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4%를 차지했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최근 3년간 전출자 수에서 전입자 수를 뺀 순전출 인구가 평균 8만 명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말들은 내년 초 서울 총인구가 1,00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황토패드와 베개, 여성 속옷 등에서 기준치를 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네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등 8개 업체가 판매한 이들 제품의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한국수맥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판매한 황토패드는 안전기준치의 30배에 가까운 연간 29.74mS의 피폭 방사선량을 보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어린이집에 맡긴 자녀들이죠. 저녁 늦게 데리러 가면 퇴근이 늦어진 보육교사다 오래 기다린 자녀들 보고 마음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 3월부터는 늦은 시간에 보육교사가 별도로 배치돼 이런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는 강선미 씨. 일 특성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 늦다 보니 딸에게도 퇴근 못한 보육교사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한 반이 다 모여 이렇게 통합 보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애한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늦게 데리러 가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현행 보육 프로그램상 강선미 씨 같은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는 종일반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주간 근무를 한 교사들이 당번을 정해 추가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시행되는 새 보육 지원 프로그램은 보육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인 기본 보육과 이후 시간대에 연장 보육으로 나누고 연장 보육반에는 전담 교사를 따로 배치합니다. 시행에 앞서 시범 사업을 해보니 퇴근 늦은 부모들의 불편한 마음도 해소할 수 있었지만 보육교사들도 예전엔 누리지 못했던 휴식과 수업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장반 선생님들께서 계셔주시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들의 시간이 이제 확보되어서 수업 준비나 아니면 행정 업무에 대해서 크게 이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연장 보육반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만 2세 이하 영아는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부모의 질병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17억 수준이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는 올해 6월엔 25억 원으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40% 넘게 집값이 오른 건데 강남뿐 아니라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며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오히려 투자처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규제를 하는 곳에 또 오르고 어떻게 돼가지고 강남 쪽에만 그렇게 오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서민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뭐 치다만 보고 그림의 떡이잖아요.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발언은
잠잠하던 집값에 또다시 불을 붙이는 원인이 됐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올해 7월 초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0.8년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2년이 더 늘었는데 집값은 오르는 만큼 소득이 따라주지 못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부동자금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방과 수도권에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경 투자까지 늘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학 차량에 갇힌 어린이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보육 안전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카메라에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름 등 신원이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입니다. 통학 차량이나 어린이집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면 아이들의 얼굴이 자동 인식되고 위치가 파악되면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안전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등원에서부터 하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안전보육 모델을 구축. 이 시스템은 아이들의 통학 차량 탑승이나 등하원은 물론 보육시설의 온도, 습도 정보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팔찌와 같은 스마트밴드를 이용해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과학기술 분야에서 접목이 되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좀 더 100%에 가깝게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보육 안전 시스템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이 구축될지 주목됩니다. 23살 신현학 씨는 최근 자신의 암투병기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종합격투기 선수를 꿈꿀 정도로 건강했던 신 씨는 올해 초 몸이 좀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장암의 하나인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증상이 없었는데 혈변을 계속 보니까 치질 그런 건 줄 알고 병원을 가봤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다행히 신 씨는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대장암은 보통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발견한 뒤에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과 간암에 이어 국내 암 사망률 3위인 대장암은 크게 결정암과 직장암으로 나뉘는데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50살 이상이 조심해야 할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50대 미만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30대는 16년 새에 17% 늘었고 40대는 76%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암세포가 퍼지는 속도가 빨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50세에서 그걸 좀 낮춰볼까 하는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더 그 역학조사를 통해가지고 한 45세 정도로 내리게 되면은 젊은 환자의 그 발병을 낮출 수도 있고. 주요 발생 원인이 유가공품을 많이 먹는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등인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고 활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이 늘면서 사람들이 삶의 질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사회는 이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사회 서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10만 개 가까이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두 최저임금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평균의 절반 선인 11%대. 순위는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도 인구 1000명당 72명으로 노르웨이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로 사회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자 정부가 내년 사회 서비스의 대대적 확충과 이 분야 일자리 9만 6천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취약노인 45만 명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맞벌이 가정 등 9만 가구에는 종일제 또는 시간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질환 문제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도 34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17,000여 개가 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도 10,000개가량으로 확충됩니다. 특히 월 30만 원대인 노인 일자리의 임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0개월 이상의 고용이 보장되고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이 되고 4대 사회보험과 주휴수당 이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만 카운터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업단지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 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도 신설합니다. 인터넷 한 제보 커뮤니티입니다. 개인이 겪은 범죄 제보 고발 게시글들인데 절도부터 공공장소 성행위 영상 등 범죄 사실들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개 장소에 범죄 장면과 이들의 얼굴 등 신상 정보도 여과 없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원 시대의 도둑을 보고 계십니다. 온라인 범죄 제보가 제주 렌터카 사건 등처럼 빠른 범죄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지나친 신상 털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불신으로 여론몰이 등 목적을 위해 온라인 파급 효과를 노리다 자신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과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불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력으로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법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할 때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을 하되 이런 기능이 잘 활용이 되는지를 전제하는 용도로만. 전문가들은 피치 못하게 범죄 행위 피해 등을 호소할 창구가 필요할 경우 상대방 신상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등 구체적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정도가 적정하다고 설명합니다. 해외 사이트 등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는 최근 3년 새 건수 기준 연평균 36.1%씩 급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 올해 상반기 해외 직구 건수는 2,120만 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2%나 늘었습니다. 액수로는 2억 6천만 달러, 3천억 원 수준으로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아도 성장세는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가격이 관세나 이런 게 없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백질 프로틴 샀었는데 그냥 싸고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한번 산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난 것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과 중국산 전자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직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가 넘었는데 이 중 무선 이어폰은 지난해보다 무려 1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높은 증가율에 힘입어 중국으로부터의 직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 전통의 직구 대상국 미국의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로 올해 해외 직구 액수는 20억 달러 돌파, 2년 만에 3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영아를 맞닥이리며 15일간 30여 차례 학대한 50대 아이 돌보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려졌습니다.
6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소속으로 활동한 김 씨. 생후 14개월 된 아기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찼습니다. 학대 횟수는 많게는 하루 10차례가 넘었습니다. 여튼 초록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김 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 씨는 그간 법원에 30여 차례 반성문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씨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학대했다며 질타했습니다. 또 이 같은 피해가 아동의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이의 부모가 국민청원의 학대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영상과 함께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아이 돌보미 검증을 강화하고 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에는 복합적인 사건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자를 분석해보니 정신질환 중 우울질환을 가진 사람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면장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체질환 중에선 호흡기 결핵 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안타까운 선택을 부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건강보험료 분위별로 층위를 나눠보니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난 5년간 10만 명당 38.2명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다가 수급자로 전락한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방문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위험군을 발견하고 적정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을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장애 등이 발견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파란 하늘에 종달샘마루가 날고 있었어요. 아, 신난다. 하늘이 너무 맑고 깨끗하네. 라라라라라라 랄랄라랄랄라. 그런데 저게 뭐지? 아래를 내려다보니 늑대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종다리는 얼른 늑대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 보았어요. 늑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싱싱한 벌레란다. 아, 맛있겠다. 그럼 너도 한번 사 먹어보렴. 내 깃털 하나만 뽑아주면 돼. 종다리는 침을 꿀꺽 삼키고 나무 위로 날아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기 맛있게 생긴 벌레를 팔던데 한 번만 사 먹을게요. 종달아, 그런 거 사 먹으면 큰일 나요. 에이, 엄마, 한 번만요. 네? 안 된다니까. 한 번만 하다 큰일 나. 아예 근처엔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종다리는 힘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 벌레 맛은 어떤 맛일까? 아마 맛이 없을 거야. 아니야, 정말 맛있어 보이던데. 그래, 한 번만 사 먹어보자. 종다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포르르 늑대에게 날아가 깃털 하나를 뽑아주고 벌레를 사 먹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매일매일 벌레를 사 먹었지 뭐예요. 어느새 종다리의 깃털은 점점 없어지고 힘도 약해져만 갔어요. 이제 그만 사 먹어야겠다. 하지만 종다리는 그 벌레 맛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늑대 아저씨, 오늘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 더 사 먹을게요. 바로 그때 늑대의 눈이 번쩍 빛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젠 널 잡아먹어야겠다. 늑대가 종다리의 날개를 확 움켜쥐려는 순간, 안 돼! 종다리 어서 피해! 어디선가 종다리 엄마가 날아와 늑대의 눈을 마구 쪼아댔어요. 이게 뭐야? 아파! 내 눈이야! 늑대는 두 눈을 움켜쥐고 달아났지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아니야, 이렇게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종다리는 엄마를 따라 나무 위로 날아갔어요. 그 후로 종다리는 다시는 한 번만이란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답니다. 임신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오늘은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함께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공익사업입니다. 생명보험재단은 출산 환경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가장 큰 고민 1위가 태아의 건강입니다.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는 비급여라 그동안 검사비 부담이 높아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산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함으로써 태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산모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해연도에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시행한 임산부라면 신청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임신 1회당 한 번 지원하며 비급여 부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1차 접수를 한 후 필수 서류 7쪽을 우편 접수하면 일괄 심사를 진행하고 접수 완료 시 문자로 개별 통보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이 나온 경우, 기본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등 여러 경우에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 소통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됐으니 대상이 되는 임산부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신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초 서울 한 산부인과를 찾아 수액을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한 의사와 간호사가 입건됐습니다. 차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참담한 사고인데요. 소중한 생명을 잃은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까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